네, 안녕하십니까. 강병주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과거에 인연이 있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저보다 이 분야에 훨씬 오래 근무하고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방산업체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실제 몸으로 느끼고 했던 분야들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일치한 지식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 또 여기저기서 보고 경험한 거, 느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늘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를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간간히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즉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이런 부제를 가지고서 저한테 과제를 줬는데,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방위산업 하면 엄청나게 광범위한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고, 어느 한 조직이 또 업체의 노력으로만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노력으로만 발전되는 것도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발전은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위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시간의 제약, 또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오늘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발전시켜야 될 이런 분야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생산과 개발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계 각국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방위산업 특징은 일반 산업에 비해서 수요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가격과 이런 것보다는 품질과 성능이 중요시되며 첨단 정밀 기술이 요구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대규모 설비와 투자가 요구되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또한 방위산업도 이게 산업이다 보니까, 또 일반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적정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경제성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위산업의 특성을 가지고도 우리도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에 의해서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다 보니까는 해외에 원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많이 철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받았던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조소간 시일 내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도 발표된 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에 보면은 그 밑에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지만은 자주국방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병기 장비 등을 국산화한다. 두 번째, 네 번째 보면은 민간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자본 부족을 해소하고 업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종 자금의 융자, 세제상의 특혜, 기술자 및 기능사에 대한 병력 특례, 이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육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 나와 있듯이 방위산업
관한 특별조치법을 73년대에 보완해서 지원정책을 대폭 보강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제면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관세, 특별소비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금융지역 면에서도 각종 융자와 외화 대부 나아가서는 방위산업 육성지원기금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고 또 장기 계약제도도 도입하고 소요공개 대부분을 선거금으로 지급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가도 충분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마련하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방위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술자 및 기능사에서 병력 특례 조치도 하는 등 엄청난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당시 삼성, 현대, 대우, LG 등 각종 국내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분야에 많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현재 발전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위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이제는 소총으로부터 비행기, 군함, 탱크, 기타 장갑차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이 된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최적화된 환경에 그때 당시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된 획득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방산 분야에 또 방위 사업의 최적화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제도의 변경 이런 것들 수차례 거듭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변화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발전되면서 경쟁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 또 일부 발생된 비리를 정치적 이런 목적도 같이 가미한 가운데 이 방위사업청이라는 외청을 국방부 소속 외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방부와 별개로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이렇게 획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조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특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제도 속에서 지금 10년 이상 적용되어 왔고 나름대로의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투명성, 효율성,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창설됐는데요. 첫 머리가 바로 투명성입니다. 즉 투명한 방위사업. 그 말 속에는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게 방위사업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시각이 존재한 게 사실입니다. 그 후에 2011년 년도에는 군에서 제기하는 소요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 또 사업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타당한지 이런 것들 따지는 이런 절차들이 방위사업 절차에 추가됐고 2015년도는 천안함 사건 이후 또 천안함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가미해가지고 방위사업 비리를 엄청나게 크게 부각시키면서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 감독관실을 설치하고 또 방위사업 수사부도 검찰에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검증과 감사 기능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금년에는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했지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런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 R&D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보면은 원래 이 부분이 과거에는 획득관리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단어가 들어가 있다가 방사청이 생기면서 과거의 사업 절차를 그대로 담아서 방위사업법이라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은 다른 법과 달리 다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과는 달리 절차법입니다. 즉 절차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법에다가 그걸 절차를 넣다 보니까 그 절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해와서 12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것을 방위사업법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워서 방위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또 이게 과거에 우리 앞에서 소개드렸지만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해 지원은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부 경쟁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대개방을 통해서 세계적인 방산 육성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고려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요번에 하면서 부품 관리 정책 및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런 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초창기에 적용했던 원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70년도에 방산원가 보상 제도가 제정된 이후에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육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절한 사항들이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부품 국산화를 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고가의 부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부착하면 이윤이 오히려 더 창출되는 이런 구조도 갖고 있는 것도 과거의 원가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품 국산화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또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면은 제대로만 발전된다면 앞으로 방위산업 발전이라든가 부품 국산화 이런 거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요번에 같이 적용해가지고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에 우리가 무기체계 개발할 때 계약에 의해서 통상 개발해왔고 계약하고 나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업체 부정당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약에 의한 제도도 가능하도록 무조건 다 협약하는 게 아니지만은 조건이 되면 협약도 가능한 것으로 해주고 또 이 방위사업 이 과학기술 총칙법에 의해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다양한 국방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국가인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법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3월 초에 3월 4일 날이죠. 신임 방위사업청장 강원호 청장을 모시고 저기 육군에 관해서 그 세미나를 했죠. 세미나 할 때 뭐 CEO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신임 강원호 청장도 소통을 가장 큰 화두로 던지면서 최근의 방산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속 획득 체계로 전환한다든가 혁신적인 국방 R&D 체계로 확립하겠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수출 산업화를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발전 방향 또는 목표를 발표하고 금년부터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냉철하게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각종 세미나나 또는 어디서도 또 정치권에서나 구호로 하는 부분, 그 구호로만 진행이 됐다면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걱정 없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국방부에서 몸담으면서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나가서 보니까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게 많습니다. 가끔 그런 농담으로 하죠. 지가 있을 때 똑바로하지 지가 떠나고 나서 이런 소리 하느냐 하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을 제가 판단하는,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정부에서 각종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어느 정부든 국산화, 방위산업 활성화를 다들 외치고 그걸 모토로 발전시키고 정책도 수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아직도 어떤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비리, 잘못된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방위산업 비리로 같이 또 연계해가지고 얘기하는, 마치 방위산업 하면 비리라는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최근에 각종 신문사례에서 무기 개발이 지연된다든가 어떤 무기에 대해서 조금만 뭐 있어도 그 방산 관계자들 또 군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던 장군들, 실무자들, 방위사업 관계자들을 엄청나게 욕하는 댓글들이 항상 뜨게 마련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지금 첫 번째 문제라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방위산업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고착화 되어 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어떻게 보면 수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그냥 앉아서 시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방위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언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게 바뀌지 않는다. 즉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는 절대 방위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은 이미 몸달아 버린 사람들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앞으로 보면 유능한 인재나 또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함부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국은 방위산업을 망가뜨리는, 나아가서는 국가 방위의 초석이 되는 방위산업이 진짜 완전히 뭉개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방산 물량의 고갈과 저조한 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특히 지상군의 경우 과거의 군원에서 장비들을 국내 기술 도입 생산이든 자체 개발이든 해서 대부분의 장비들을 국산화해서 전력화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기술을 31분을 전부 다 이제 전력화 해놓고 나타 보니까 그 라인 자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 또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쪽 분야에서 근무했지만은 우리가 전쟁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군의 획득 정책 속에 하나는 당장 필요한 전쟁, 또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들을 전부 다 확보해 놓아야 되지만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확보해 놓으면 엄청난 예산과 또 전쟁이 시기가 흐르면 또 장비에 또 노후된 장비의 이 불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비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31분을 목표로 통상 탄약도 확보하고 장비도 현재 장비 중에서 현역이 유지되는 상비 전력 위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구형 장비를 전환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왔는데
지금도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인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발빠른 기업들은 미래가 캄캄하다 보니까 방위산업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삼성, 두산 이런 데는 방위산업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 같은 경우나 LI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방위산업에, 또 다른 현대나 대우도 마찬가지 방위산업에 몸담은 것을 그래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앞으로 새롭게 대기업들이 이 부분에 접목하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과거와 다르게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위산업 아까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방산업체는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동원 제도도 있고 하지만 물자 동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자 동원도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자를 확보해내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물자를 확보해놔봐야 나중에 안 쓰면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탄약 같은 경우도 탄약은 수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쓰던 탄약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고, 새로운 탄약은 들어올 기미도 없고, 전시에 대비해서는 부족하지만은 평시 30명 목표는 채워져 있다 보니까 라인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의 노력으로 고민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조율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즉 방사청은 군에서 제기한 소요를 만들어주는데, 경제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군에서는 필요한 양에 대한 소요 결정만 하는데 주관합니다.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조율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정부는 없다는 거죠. 국방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 그 조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유지하기 바쁘다. 또 현안 업무 처리에 바쁘다는 겁니다. 저도 3년 전까지 그 부서에서 근무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산업진흥의 방산업체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그 최근 2년간 18, 19년 거 보니까 그 평균 영업이익률이 2.8%입니다. 이건 제조 평균 영업이익률 4.4%에 비해서 크게 못 미치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 단기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군의 대부분의 장비들이 전력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방위사업을 보면 요번에 친속시범 획득제도라는 걸 방사청하고 군하고 해가지고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 소요 또는 사업을 출발하는 관점에서까지만 업무를 시작하고 그런 마인드를 하는데 나머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다 보니까,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지상에서 보니까는 다목적 무인 차량 입찰을 했는데 그 원가가 한 38억, 뭐 4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입찰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다 영원을 썼다고 그래요. 영원. 즉 최저가가 그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싸먹으려고 영혼을 썼어요. 영혼을 썼는데 그것도 둘 다 쓰다 보니까 가위바위보로 업체를 해주자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보면은, 그래도 그 2개 업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 3, 40억 들어가는 장비를 개발해서 만들어도 영혼해서 해도 유지가 되는데, 신속 시범 획득 사업 많은 중소업체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데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물건 만들어 놓고 그 신속 시범 획득 제도에 들어서서 영혼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최저가 입찰을 그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즉 의도는 좋았는데 적용하는 제도는 과거에
계약제도, 최저가 입찰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쏙 필요한 방법이죠. 즉, 나머지 가지고 따지기 애매하니까 최저가로 해가지고 결정하면 자기가 책임 아니겠네. 업체가 니들이 높게 쓸지 않느냐고 책임져 버리니까. 나머지는 또 만들면 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는 이런 생태계 속에서는 그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하나가 사업 관련 정보의 획득이 어렵다. 저도 국방부에서 실장까지 하고 그 전에 합참에서 전력부장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방사청이나 국방부 합참 소요군에 전화 한 번 하기도 힘들더라.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자꾸 처음에는 뭐 반갑게 전화 받지만은 한두 번 지나서 전화하면은 쭈삣거리고 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전화를 해주세요 하고 또 다음에 전화하겠습니다 해놓고 메시지를 잘못 넣는 거야.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전화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군에 이런 부분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일반 업체나 이런 관련자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 엄청나게 어렵다. 또 우리가 통상 저도 제2사업을 만들고 뭐 이런 분야라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것 비밀 딱 찍어놔요. 그러면 그 일괄 인쇄해버려. 그러면 제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국민교육 현장도 그 제2사업에 들어가 있는 국민교육 현장은 이것 비밀이 돼버리는 그 페이지 상단에 이것 비밀 써놔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것을 주기적으로 비문의 적절성을 검토해서 하향 조정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나간 일들이고 그 업무는 자기의 주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비밀 도장이 찍혀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유출했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유출로 해서 정보를 유출한 방산 비리의 원인이 되고 지금의 많은 방위산업 비리 쪽에 많은 부분이 그런 정보의 유통 한계. 또 제가 나와서 보니까 대개는 그래도 군에 관계된 사람들 또 이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요. 중소업체는 앞뒤가 아니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업에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방향 속에서는 절대 방위산업이 발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료들이 인터넷에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어떤 F-35 성능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KF-X 성능, 구체적인 성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전부 다 비밀로 도장 찍어놓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 우리의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도 말로는 많이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다. 특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은 알아야 투자 방향도 정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도 어려워지고 기술 개발도 늦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둔중해지는 제도와 관리 조직으로 적시적인 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조직을 만들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관리 조직들이 점점 비대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조직도 많아지고 관리하는 조직도 많아집니다. 과거에 제가 일례로 이거 한 가지 어제 써왔는데 일을 방해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방법을 쓴 책자는 저를 가보면 많은데 일을 방해하는 방법 요게 2차 세전 말기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중앙정부국. 그게 만들었다는데 이게 일본에다가 뿌렸답니다. 그 문제 중에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를 방해하려면은 반드시 문서로 지시한다. 두 번째, 반드시 회의를 소집한다. 세 번째, 반복되는 문서 작업을 한다. 네 번째, 가급적 여러 사람이 승인하는 절차를 만든다. 다섯 번째, 모든 글자는 한 글자라도 빠짐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섯 번째, 모든 문제는 위원회에 올려놓고
추가 검토와 연구를 하게 한다. 7번째, 회의에는 가급적 많은 사람을 참석시켜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 8번째, 사소한 의미, 용어의 사소한 의미, 정확한 뜻을 물고 늘어떠진다. 9번째,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도 다시 뒤집어서 또 올려놓고 원점으로 되돌린다. 10번째,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 이런 것들을 자주 제기해서 딴지를 건다. 뭐 이렇게 한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방위 산업이 일을 잘하자고 만든 규칙과 절차들이, 저도 보면은 얼마 전까지 기품은 ADD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하고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전부 다 판단의 기준을 전부 다 규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 때문에 사업 자체가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용해 보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 성능을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발전된 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어떤 질, 이런 것보다 핵심이 뭐냐면 신속성이 핵심이라고 그러나, 빨리 해보고 아니면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현대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획득 시스템으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신속 획득 체계로 전환한다고 많이 노력하지만은 그 신속 시범 획득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는 아직도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그게 당장 소유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발전시키고 다음 사업 가는데 엄청난 시간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 ACTD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듯이 이것도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혁신적 국방 R&D 확립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요새 제가 ADD 지난달까지 갔는데 ADD의 해두가 ADD 재구조합니다. 처음에는 ADD가 뭐 여러 가지 뭐 갑질을 한다 어쩐다 이런 시작하는데, ADD를 재구조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군의 무기 체계를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방점을 두고 그거를 구현하는 조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재구조화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 어쨌든 이장 시작된 거니까 어떤 조직이 되더라도 ADD는 좋은 조직으로 군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로 발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업체 주관 연구개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아직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업체 주관으로 막 넘기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 방위사업청장도 재임 기간 내에 앞으로 체계적으로는 업체에서 다 한다, ADD에서 하지 않는 걸로다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냥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갖느냐. 결국은 소요군에서 요구하는 전력과 이런 부분들이 제때 구현되지 못하고 지체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되고 관련 기관들의 의견, 또 업체 주관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업체한테 그만과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 지금도 개발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개발할 것이다 보니까 소요를 할 때 100% 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소요는 정의해놓고 나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ADD에서 주관할 때는 그래도 그게 좀 수월합니다. 업체가 주관해서 연구개발을 한다면은 소요분을 거기 모셔다 놓고 업체가 주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의견 조율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주도 연구관을 밀어붙일 경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뒷받침을 함께 보장을 해줘야 된다.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런 업체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산 수출 활성화에 대한 기대. 방산 수출 좋습니다. 엄청나게 방산 수출 제대로 수출만 되면은, 여기 뭐 대우 전문의도 와 계시지만은 잠수함, 세척, 기출함 수조 원에 달하는 수출 효과가 있죠.
또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가 간의 관계,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KFX도 그렇고 잠수함 수출 UAE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 또 한미 관계 이해 문제 여러 가지가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업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방사청만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은 현실을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국가가 육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게 주요 지휘자들부터 가서 죄송합니다 어쩐다 해가지고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세적으로만 하면은 결국은 전부 다 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언론도 필요하면 활용하고 간담회를 하고 적극적인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 감시, 감사 이런 시스템에 순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감사도 국익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 자체에서 규정 절차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 기능은 논의를 하고 어떤 감사 결과를 놓고 그것을 국익적 관점에서 대안을 수립하고 협의하면 그것을 협의해주는 또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을 해놓고 나면 그걸 넘어서는 대안을 절대 수립을 못하고 있어요. 그 감사원의 지적을 맞다 하더라도 그 지적을 넘어가는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방사청에서 협의하면 협의도 해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는 즉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가 어떤 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시스템을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경영 진단형 감사를 하는데 후진국일수록 잘못된 팩트를 발견하게 하는 감사를 한답니다. 그게 결국은 전체 조직을 웅크려뜨리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입니다. 지금 이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 또 이 분야에 근무한 ADB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오프하고 나면 취업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3년의 취업 제한에 지나고 나면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버리게 됩니다. 기술은 축적의 길이라는 책자를 보니까 기술은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멋있는 기술이 그냥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게 창안이 되고 이러는데 그 전문성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못 서게 하면은 국가 차원에서 엄청나게 마이너스다. 감시, 감사 또는 비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른 제도에서 막아내는 겁니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업무 관련자들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기 제안해 놓은 것은 방사청이나 군도 마찬가지 자기 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했을 때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강원호 청장의 그 일정도 열심히 윗사람들은 소통을 많이 하는데 밑에 내려가면은 그게 소기의 경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월 단위로 소통한 실적을 초창기에는 정착이 될 때까지 좀 보고를 받고 그 평가하고 잘하는 사람을 인센티브도 주고 포상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우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말로는 소통하라 해놓고 그런 구체적인 액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업 정보에 과감한 공유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유. 제대로 보호돼야 될 것은 보호돼야 되지만 이런 것들에 어떤 것인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정당한 자격과 절차를 갖추면 볼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덮어놓고 안 알려주는 것만이 형사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위사업 관련 규정들의 정비와 유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보니까 절충교육 관련해서 어디 연구할 분야가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절충교육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소부장 해가지고 소부장을 많이 강조해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절충교육 분야에 보면은 절충교육 대상 사업에 소재 부품도 절충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전 가치 축적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 미국의 보잉사나 락히드 마틴 이런 데에 단일 사업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거기서 만드는 비행기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사전에 그냥 축적해 놓으면 사전 가치 축적이 돼가지고 업체 선정한테 유리한데 작용하도록 제대로 그냥 해놨어요.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어떻게 되냐. 소재 부품은 인정하는 거나 그것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딱 막아놨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소재 하니까 소재는 중소기업이 하는 데가 없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중소기업으로서는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두 번째, 부품도 마찬가지. 부품에 대한 국산화 도전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어느 정도 능력 있고 하는 데서 그거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으로 한 대에 놔둬 보니까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중소업체를 내세워서 그쪽에다 이렇게 우회 전략을 수립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연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자체가 중소기업 활성화가 목적이 될 뿐이면 국내 전력화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 활성화가 목적이 되고 방산업 활성화가 되고 부품 국산화가 목적이 되고 수출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큰 길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쪽에 적극 장려해 주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들 독도조항이 있지 않느냐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서 TF도 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산 수출 산업화를 위해서는 요새 논의되고 있는 G2G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들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코트라나 코지트 뭐 이런 데서 있지만은 단편적인 지원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국방부도 정책실도 전력자원관리실도 군도 필요한 것들은 함께 참여해서 업체도 불러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최근에 미국 금년도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의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특별한 조치를 가지고서 해줬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뭐 지원을 해주냐고 했지만은 미국처럼 그렇게 예산을 더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위력 선물을 깎아가지고 저쪽 그 코로나 대비 예산을 전환한 건 기억이 나는데 보태가지고 더해줬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위기에 돌파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나 정치권 차원에서 크게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위산업 기반 강화 실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위원회 자체의 목적보다는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가고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고 속에 PPBES의 사고 속에 젖어서 사업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개선하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진짜 경쟁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가, 지금의 우리의 실태가 그러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여기 아쉬움은 여기 대부분 업체 관계분들 또 연구소 관계분들은 봤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데 안 온다는 거죠. 즉 과거에 제가 실장할 때도 그렇고 정부 관계자들은 협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고 이런 거 세미나는 세미나로 그냥 끝나고 그러고 나서 끝납니다. 다음번 세미나도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진회나 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좋은 의견들은 뭐 다 맞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발표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는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걸 검토하는 정부에서 일이 많아지겠지만은 그게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장님께서는 그 방위산업 관련돼가 많은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방위산업 현주소를 집필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7가지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내에 산학 연군 전문가 위주로서 방위산업 기반 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오늘 참가에 방진회하고 방사청 초청을 했습니다만 방진회는 부회장이 오시려고 그러다 오늘 또 큰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여러분들 월간 카이마에 다 포함해서 인쇄를 해서 해당 뭐 국방부라든지 관련 기관에다 다 제출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다 촬영하고 해당 기관에다 다 통보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영철 박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영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어떤 말씀을 좀 잘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도 많이 됩니다. 게다가 저는 제목을 듣고서 방위 산업에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줄 알고 방위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거의 안 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셨던 여러 사항들을 듣다 보니까 뭐 그 각각에 대해서도 뭐 논쟁거리랄지 발전시켜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뭐 며칠을 걸쳐서 해도 모자랄 주제이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방위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제가 느꼈던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개혁이라고 할까요? 많이 고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막 상징적인 단어를 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이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하이브리드 또는 뭐 엑셀러레이티드 에큐지션 이런 여러 6종류의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던 거를 다 폐기를 하고 그거보다 기간 중심으로 바꾸면서 어찌됐든 빨리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도 개혁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문건들이 나왔고 정부 발표뿐만이 아니고 뭐 워낙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논평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는 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셰프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쿡이면 뭐 대략 의미를 파악하셨겠지만 정해진 규칙대로 요리를 만드는 사람인 거죠. 잘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 쿡보다는 자기 재량에 맞춰 자기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와 지식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여러 대처할 사항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셰프의 존재가 필요하다. 우리 방위 사업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셰프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그 방위 사업의 체제다. 그게 그 경직화가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나하나 요소별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따라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그와 이제 동시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것도 개념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겠지만 그와 동반돼서 나오는 요구되는 기술적 발전 요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 분야들을 방위 사업에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셰프의 존재가 그 분야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요구되는 분야마다 또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양자 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이다 보니까 민간에 그런 셰프에 해당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에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주는 건 맞죠. 근데 반면에 인공지능이랄지 무인체계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최근에 그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결국엔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자가 필요한데 기술자나 어떤 엔지니어든지 뭐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삼성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인공지능의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웃돈을 주고도 데려갈 업체들이 널렸다는 거예요.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커스터머 B2C, 그러니까 고객 상대를 하는 기업들은 인공지능이 필수고 그걸 위해서 사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방위 사업에 도입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뭐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차원과 어떤 우리 그 제도적 그 차원을 구현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지만 우리 방위 사업 또는 방위 산업이 잘 영위되고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제 결론은 뭐냐면 제도만 바꿔서 글자만 몇 개 바꿔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다. 그거 좀 여기 문자에 안 적혀 있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페이지인데요. 뭐 강병주 장군님 말씀하셨던 거, 김용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모두 다 저 공감을 합니다. 뭐 일부분 뭐 기술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잘 구현하는지 측면에서 이제 이견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인 면 그리고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견이 없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위 산업에 대해서 또는 방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오랜 기간 해왔던 연구자로서 뭐 제가 뭐 행정부처의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연구자로서 원칙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방위 산업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다 민수 경제와 비교되는 방위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다 아실 것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민간 경제라는 거는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술 발전 예측을 통해서 하여튼 미래를 보고서 그 미래에 대비하는 경영 전략을 짜고 자원을 투입을 해서 이윤 창출을 기대하면서 경영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리고 그러다 근데 경영 방향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기업이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 분야는 방위 산업의 상당 부분의 무기체계 분야가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로 소수의 기업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랑 방산업체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반자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동반자인 관계에서 그러면 그 상대방 방산기업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적절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업체에게만 좋은 일이냐 그렇지 않고 그 기업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정부 입장에서 또는 군 입장에서 원하는 장비와 물자를 공급받는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동반자 관계로서 가져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냐? 그럼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방산기업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여러 그 역사적 사건이랄지 아니면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 변화들을 얘기 쭉 복기를 해보면 그리고 그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정부에서의 행동들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어떤 신호를 주지 못하고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결국에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에서는 지금 당장 판단을 못하고 자꾸 판단 유보를 하고 유보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기술의 어떤 그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제 1, 좀 나이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방위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그 방산 육성 기본 계획이 나오면 자세히 읽어보시는 기업인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각각 나오는 정책 아이템들에 대해서 관심을 읽으시긴 하겠지만 이걸 해서 정부가 도대체 무슨 방위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먼저 그 비전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게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미지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이런 방위산업을 만들 건데 그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일 거야가 비전입니다. 근데 뒤에 21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방산 육성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자주국 비전을 보면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 방위 산업이라는 것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래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원래 해야 될 일은 적어놓은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서는 도대체 방위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밑에 목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내놨던 얘기들 자꾸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에 20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맨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그러면 이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유념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전 안에 정부의 스탠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스탠스라는 것이 뭐냐? 선택과 집중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쓴다든지 아니면 시장 질서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뭐 제가 문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게 아마 굉장히 구체적인 신호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페이지 다시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위 목표나 정책 과제들을 막 설정을 하는데 약간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 뭐냐면 자꾸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업체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저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계 몇위 방산 강국, 뭐 또는 뭐 몇십억 불 뭐 방산 수출 달성 목표 이런 식의 얘기를 쓰는데 과연 이게 기준 자료랄지 측정 방법 이 자체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그 어떤 행동하는 데서 노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건 철저히 연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긴 한데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거에서 지금 너무 단순한 판단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뒷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차치하고 숫자가 달성되냐 안 되냐만 판단하는 그런 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전의 달성을 위해서 하위 과제를 만듦에 있어서 정부와 방산기업이 공동 노력하는 과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직을 만들고 뭐 규칙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굉장히 좀 업체 입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제들밖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방산기업이 정부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뒤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지만 현재 시점에 방위산업의 준비 상태랄지 수준 또는 미래 발전 가능성 판단을 하기 위해선 지극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들을 기업들이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꺼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여러 국가들의 방위산업에 대한 그 대처와 그 대책에 대해서 제가 뭐 조사하고 쓴 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심지어 미국조차도 코로나 이전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많이 깨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방위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또는 공급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신화가 깨졌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주요 공급 라인 중에 어느 한 공급 라인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셧다운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몇 달씩 공급 지연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대책원이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해보자는 그런 정책, 그 명령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 계속 그 스터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정보들은 결국에는 정부가 달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공동 노력을 하는 정책 과제가 들어간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비전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이나 과학기술의 방향성 제시입니다. 이거는 뭐 공감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요. 많으실 분도 있겠지만 언제부턴가 획득 방법 결정, 사업 추진 방법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외 도입과 국내 연구개발을 동등한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합니다. 그 결국에는 뭘로 결정이 나냐 하면 전력화 시기와 돈으로 해요. 이거는 저는 되게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이렇다면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미리 개발해놓고 생산을 하고 있던 국유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기간도 개발 기간도 없고 이미 그 고정비를 다 상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생산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 정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외 대비 철저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가끔씩은 또 정치적인 요소도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특히나 국외도입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정보라는 거죠. 물론 분야별로 연구개발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분야가 있고 항상 국외도입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연속될 거란 보장도 없고요. 그게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지만 KFX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그게 실패할 수 있다 그 정도 가지고 스텔스 기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나오지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통해서 그걸 계속 쫓아가서 간격을 점점 좁히는 노력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어느 순간 동등한 위치에 우리나라 전투기가 럭키드 마틴, 보잉과 같은 업체들의 전투기가 동등한 수준을 보인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동등한 위치에 논다는 것보다 그 자체로부터 굉장히 좀 불확실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법, 특히나 우선순위라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 추진 방법의 우선순위가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정책적으로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가면 연구개발이 우선이 될 거야. 또는 이거는 무조건 국외 도입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신호가 제대로 있어야지만 판단이 제대로 서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랑 정반대의 나라지만 스웨덴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스웨덴에서 오신 분한테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선 그 당시부터 신속 획득이라는 키워드가 팍 뜨던 시절이라 너희 나라는 신속 획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니?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대답은 웃음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왜? 싸고 빨리 갖고 오는 게 최선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 국내에 유지해야 될 기술 분야만큼은 독자 개발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철저하게 싸고 빨리 가까우는 우선으로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거죠. 그러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내 연구개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갖게 되니까 굳이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무슨 사업추진 개발 방법을 결정을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뒷페이지 가시면은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분야도 분명히 있죠. 그 연구 문서들을 보면 잘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소브레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주권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요거만큼은 우리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표현이겠죠. 그냥 단순히 국내 기반 이게 아니고요. 그걸 갖고 해서 우리 국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술 수준도 외국이 높고 그 외국계 훨씬 싼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기술 분야가 무조건 연구개발 국내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는 원칙만 섰다면 기술이 부족하든 엄청나게 비싸든 간에 그거는 투자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원칙들을 세워주기만 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 그 업체들 입장에서 방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경영 판단에서 유리하다기보다 좀 더 명확한 신호로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를 국내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낭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많은 관념들도 한번 돌이켜보고 그 관념들을 버릴 때도 됐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산화라는 또 용어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애착도 많으실 거고 왜냐하면 저도 국산화 과제 카이다 연구원으로서 국산화 직접 관련 과제만 세 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을 가지신 용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런 겁니다. 오랜 기간 애국의 관점에서 절대선으로 좀 관주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국산화라는 용어라는 것이 우리 국내 기반의 능력 확보의 정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지만 왜곡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런 용어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의 정확한 현주소라는 말씀을 했는데 요거는 현주소가 뭐냐면 문제점 지적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은 우리 방산 매출이 14조 가량이 됐습니다. 근데 방사청 개정 즈음에는 한 5조 원 중반대였어요. 한 5년 사이에 거의 3배 가량으로 늘어난 건데 저는 뭐 그게 좋죠. 뭐 14조 정도 되니까 과거에 비해서 몇 배씩 증가했다는 거에서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덩치에 맞게 신체기관이 맞게 자랐나? 그거에 대한 고찰은 이제까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4조 원에 해당할 만큼의 기술적 기반 또는 산업적 기반 또는 인력 자원의 어떤 확충과 고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또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고 그걸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볼드체 보시면 정부 입장에서 또는 군 입장에서 국내 산업 기반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각 산업 분야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파악해야지만 부족한 데에 정확히 핀포인트로 정확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든 제도 개발을 하든 아니면 예외 조항을 적용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는 좀 잘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개별적인 조사 분석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기업 간의 관계성 그리고 기업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방산 물자 또는 업체 지정을 받으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특히나 신규 지정 업체들을 예전에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좀 뭐랄까요. 나이버다 그럴까? 이런 답일 수도 있겠지만 도라는 대답이 책임감, 사명감이었습니다. 전 되게 놀랐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방위산업을 비판할 때 이런 얘기, 돈도 안 되는 것을 왜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결정을 하신 분들인데 왜 여기를 들어오셨냐 해서 일종의 출신 성분을 질문을 드렸더니 70년대 ADD 연구원이었든지 그 현역 시절에 어떤 정보 장교였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사업화를 해서 군과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이게 예서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지금 뭐 삼성을 비롯해서 두산 등의 그 창업자 또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산업 중흥의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봉사를 하려고 했던 기업인들이 많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얼마나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은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지울 수 있는 또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국내 방위산업은 되게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의 일이지만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또 민수분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해외에 전시회랄지 또는 뭐 미팅을 할 때 돌아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첨단 분야 또는 기업 고객과 가까이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분을 영위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한데 왜 사람을 죽이는 방위산업을 같이 하냐? 라는 되게 난감한 질문을 받는 경우에 이거에서 대답할 말이 없다.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방위산업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이 단순히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다는 거에서 명확히 좀 정하고 그것들에서 인지를 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그 위험성 그리고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기업 간의 관계성 또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나 여기서부터 방위산업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의 방위산업은 그거로부터 이제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독점화 또는 과점화되는 기업 간의 경쟁 구도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로서도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독점 기업과 협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어느 한쪽에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이 있을 경우에나 경쟁이 가능한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인데 협상으로서의 레버리지도 약화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그 기업의 관계성이랄지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에 대해서 또는 기업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좀 체제가 좀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양 박사님, 그 방산기업 발전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뭐 또 과학기술 방향성 제시 등 세 개를 잘 강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그 우리 국방부나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양 박사님 연구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그런 소통과 노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석 박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뭐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력이야. 받아든 반대. 본래는 12시에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요. 12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여기서 할 겁니다. 아, 예. 뭐 다, 저 외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저만 비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또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저보고는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참 여기 제가 샤워하다가 수도 꼭지를 박아가지고 이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6번을 꿈했습니다. 네, 이 방산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소하게 한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엄청난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병주 실장이 일 잘못하게 하는 10가지 이야기를 했듯이 사소하게 이 지시를 하지만 엄청난 일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 제가 느낀 게 이 정리한 사실 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우리 강 실장 전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위사업청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명성과 전문성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투명성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방위사업청도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뭐 15년 됐으니까 전문성도 많이 늘었겠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투명성 문제는 논란입니다. 방위산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양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기간 산업이고 정부와 우리 방산업체가 서로 공존해야 되고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가익 실장 말씀대로 전화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현실인데 여기 제 쓰는 거와 다르겠죠.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방위사업 또는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용대 전 실장님하고 같이 했던 일인데 제가 대변할 때 FX 사업이 있었어요. 지금 F-35 들어오는 거예요. 몇 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통상은 방위사업청 일을 잘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여하면 또 어디 편들어준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감사도 받을 수 있고 해서 관여 안 하는데 언론에서 당시에 F-35를 사실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제 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F-35를 엄청 비판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GAO 같은 데서 나오는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다고. 그런 것들 계속 뭐 이런 고장 저런 고장 뭐 추락했다 이런 계속 나오니까 F-35를 엄청 비판했어요. 방위사업청 사람들은 엄청 부담이 됐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보도되는 게 기자들이 F-15SE를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래 보도가 출렁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궁금한 거죠. 이건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용대 선배한테 선배 한번 가봅시다 이래가지고 같이 갔죠. 장관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하고 이제 갔었죠. 가니까
청장님하고 이제 본부장은 없고 나머지 이제 관계되는 국장, 뭐 과장 등등 실무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왜 언론 보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냐 하고 물어봤어요. 하니까 딱 첫 번째 과장 한 명 이야기가 우리는 F-35 선택해서 조사받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F-35 40대 대수 그 가격이 이 기재부가 준 8조를 좀 넘으니까 맞죠, 그죠? 8조가 좀 넘으니까 60대인가요? 하여튼 넘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르려고 한다는 거죠. 다짜고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 어이가 없어서 당신들이 공무원이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이 공무원이냐.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저는 뭐 이 절차도 잘 모르고 하지만 첫째는 기재부가 돈을 더 주는지 협상해봐라. 더 준다고 하면은 발표는 평가위원들은 로비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난 평가위원들을 믿는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대로 그대로 발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 두고두고 이제 이거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마침 기재부가 돈을 더 줬죠. 평가위원들 F-35가 다 1등 나온 거예요. 그래서 F-35 간 겁니다. 안 그랬으면 F-15S 보잉사 계십니까? 네, 죄송한데.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 상당한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말고, 저는 이제 그 후에 기자가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저 빼고 거의 모든 분들이 감사원 조사를 받았어요. 되게 미안했는데, 어쨌건, 그래서 감사원에서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감사원이 그걸 가지고 검찰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 계속 나오는데 그 킬체인은 F-35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언론에 떠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됐다 발표를 할 수 없는 거죠. 감사 결과를. 그래서 결국 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구나.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자기가 조사받고 깜빵하고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방위사업청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 방위산업, 방위사업하는 분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제가 이제 여기 써놨지만 상관없이 좀 말씀드리면, 제가 대변할 때 언젠가 한 번은 그 전까지는 사실 방산비리 문제가 이제 율곡비리 이후에는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를 20몇 년간 했지만은, 그때 뭐 실명제다고 온갖 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변할 때 국정감사 이제 기간이 왔어요. 국정감사 하기 한 2달쯤 전부터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하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막 그 시기가 또 기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하면 비리 이렇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들 책임이 많죠.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검찰에서 방위사업청에 사람을 둬야 되겠다. 감독관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러면 검찰만 가겠습니까? 감사원 가죠. 헌병 가죠. 온갖 사람들이 다 가서 조사하니까 아마 100명쯤은 아마 방사청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사업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결과 제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받고 수사받고 정말 감방 가고 했지만 대부분은 또 무혐의로 나왔어요. 엄청난 고생을 하죠. 우선 모든 명예가 날아갔죠. 그것도 나오려면은 재판하려면 몇 억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또 황기철 총장만 다행히 보훈처장이 됐지만 대부분은 재취업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 참 바꾸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계속 원가 다툼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방산 비리인 것처럼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가 비리와 관련된 원가 다툼이죠.
생산자는 당연히 원가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걸 수요자는 돈 주는 사람은 당연히 원가를 깎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죠. 원칙을 가지고. 근데 그런 사실 별거 문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하면 되는데 감사원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그걸 보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부정인 것처럼. 물론 허위를 올리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형사처벌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문제는 그거는 늘 다툼은 있다고 하는 게 당연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자꾸 이제 쓰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 해야 되고 이 종사하는 분들도 그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국회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이런 뭐 보도가 나오면 감사원이 감사하거나 검찰이 수사하거나 이러면은 국방부나 방사청 관계자나 대변인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수사 중이니까. 나중에 오면 다 엉터리거든요.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했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규정을 미국은 이 새로운 이제 사업들 계속 하려다 보니까 다 폐기하고 새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산업계나 우리 국방부 오래 계신 뭐 이용대 실장님이나 우리 강병희 실장 이런 분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민간 TF를 만들어서 한씩 다시 들여다봐서 이 법 문제를 규정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회에서도 쓰고 방위산업학회에서도 쓰고 또 이 국무위원회에서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는 수용할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가장 저는 걱정하는 게 일단은 20년 전에 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방산 그 합병이 엄청 많이 이루어졌어요. 인수합병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있어요. 다 해버렸기 때문에. 왜 인수합병을 했는가? 방위산업 무기체계 핵심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과 기술과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방산업체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강병희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분이 말씀하셨나 그 연구개발은 ADD 그다음에 핵심적인 기술은 ADD 일반 무기체계 개발은 방산업체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로 방산업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죠. 환경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지금 방위사업청장 그 재직 기간 중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바뀝니까?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꾸고 환경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돼야만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방개혁 2.0은 사실은 미국은 이미 2009년도에 이미 폐기했다고 미 의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방부가 2007년쯤부터 모든 군대를 AI 로봇 체계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육군하고 해병대는 이미 다 바꾼다고 돼 있고 2040년까지 하는데 2020년 1단계가 작년에 끝났고 2030년 2단계 그리고 2040년 3단계로 가는데 이거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AI 로봇 전투 체계 군사 시스템은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그냥 그 한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군대 가는 길은 해군과 공군은 좀 나아요. 시스템 크니까 육군하고 해병대는 이걸 갖추지 않으면 전투력이 떨어지고 한미 연합훈련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들이 이미 다른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연합훈련 자체가 안 될 거예요. 동맹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시진핑은 중국군을 세계 최대 AI 센터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군을 2030년까지 30%를 AI 로봇체계로 다 바꾸라고 이미 지시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변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전력 증강하는 걸 보면 되게 전차, 헬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북한보다 우세한 분야입니다. 우세한 것을 계속 더 우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필요한 낭비거든요. 제가 봐도 뭐 낭비는 안 했지만 과투자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병력 구조가 병력 자원이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병력 자원이 2030년대 중반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하려면 미국이 실험하는 것처럼 로봇 하나에다가, 사람 하나에다가 로봇 3개. 이게 한 팀이잖아요. 군대 구조가 10명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유인 1명, 로봇 셋.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대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전술도 바뀌고 무기체가 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병력을 절감할 수 있어요. 현역병을 줄일 수 있고. 근데 그럼 굉장히 전문화해야 되죠. 근데 이 AI 로봇 전투 체계로 가려면은 아까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쿠팡 이런 데서 AI 전문가들 다 데리고 가요. 군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방산업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창설된 미 육군 미래사령부가 창설 1년 만에 1000배, 2000배가 늘었죠. 그래서 지금 2만 몇천 명인데 그 2만 몇천 명이 4,500개의 컨트랙을 유지하고 있어요. 4,500개 민간업체, 조그만 연구소, 큰 연구소, 국책업 연구소, 방산업체 등등해서 4,500개 기관과 또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4,500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미국은 총역량을 민간의 국가의 총역량을 민간 역량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에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기 살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뭐 하던 거 이런 건 다 그냥 폐기했어요. 수백억 달러씩 투자한 것들 다 폐기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규정들을 다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지금 정말 20세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21세기 중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방위산업체 또 군,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완전히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